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약세 쪽으로 일단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이벤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코스닥 시장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점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며 5개월 반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8월 미국 자동차 판매 5년 내 최고입니다. 대형 픽업 트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8월 자동차 판매가 5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아이폰 5 출시 임박입니다. 아이폰 5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의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일단 픽업 트럭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 빅3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스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증가율이 많이 좀 둔화가 됐고 점유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어제 내수 판매 부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 보였었는데 오늘 또 연달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미국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각각 좀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미국의 자동차는 20%가 늘어났으니까요. 8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소비가 좀 되살아날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연식이 11.6년으로요. 사상 최고로 늙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좋고요. 내년부터 후년까지 되면 노후 차량의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기업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단일 브랜드만 보면 60% 늘어났고요. 아우디랑 포르쉐 이런 게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합으로는 48%가 늘어났는데요. 청정 연료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디젤, 클린 디젤 자동차에 대한 워낙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요즘 폭스바겐의 인기 가도를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세대 골프 이런 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랑 혼다가 40%에서 60%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합으로 12% 정도 늘어났는데요. 어찌 보면 점유율은 줄어들었습니다. 8.8%로요. 지난달에 9.5%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재고가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기아차의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딜러들이 가장 손바뀜이 제일 빨리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만큼 자동차가 들어오자마자 팔리고 들어오자마자 팔리는데 들어오는 차가 즉 공급이 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3교대로 이제 생산되면서 생산 캐파가 20% 정도 늘어나고요. 산타페가 인기 차종인데 구형이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신형이 출시되기 때문에 9월 되면 점유율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같이 많이 밀리는 것은 물론 점유율이 떨어져서 실망하는 매물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프로그램 비차익과 차익, 특히 차익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것들이 주가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수 의견 여전히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선호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일단 교체 수요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 앞으로도 성장성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기아차 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캐파가 늘어난다는 점 일단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도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5가 곧 출시될 것이다. 12일 날 아마도 발표를 하고 21일부터 빠르면 판매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성호 부장께서 글쎄요. 관련주도 우리나라에 좀 있는데 지금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12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그 에바 부에나 센터에서 행사를 가진다라고 초청장을 보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또 이제 10이라는 글자, 12일 날에서 10이라는 글자의 그림자가 5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아이폰 5에 대한 공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를 하는 에바 부에나 센터는 과거에도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시리즈를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사용됐던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감을 주고 있고요. 7인치짜리 아이패드 미니도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뭐 확실치 않은 얘기고. 이 샤프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쪽 공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계속 들려왔었고, 사실 아이폰 5가 언제 출시될 것이냐, 출시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자꾸 좀 부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런 루머들을 불식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공개보다도 출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파는 건좀 그 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데,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죠. 버라이즌이 이번 달 21일부터 30일 사이에 직원들의 휴가 신청을 제한할 것을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 바쁠 거란 얘기고 21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관련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이녹스라든가 UID 또는 인터플렉스, JMT, 이라이콘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요즘 코스닥들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뭐 아이폰 5가 이미 한 9월에 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올해 초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에는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멘텀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뭐 여태까지 끌어왔던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이폰 5가 과연 이제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그래서 얼마만큼 판매에 돌풍이 일으킬 것이냐, 이게 주요 관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의 그 어떤 판매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거보다 뭐 별다른 게 없더라라면서 판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또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실제로 출시되는 게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5가 조기에 출시될 경우에는 뭐 부품주들 당연히 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 IT 부품주들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 이런 뉴스 모멘텀을 뭐 과신하는 것도 좀 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제 출시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게 또 한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입니다. 전 세계 지금 제조업 지표, 서베이 지표들이죠. 뭐 일제히 나쁘게 나타났습니다. 전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의 PM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번에는 석 달 만에 그래도 기준선을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기대가 무산되면서 석 달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고 또 예상치를 또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제조업을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3개월 연속 ISM 지수가 미국 기준이죠. 3개월 연속 50 이하로 간 것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50 이하로 가면 경기에 대한 둔화 국면이 뭐 불가피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또 루비니 교수가 아마 경험으로 보면 내일이나 모레 중에 또 한번 이런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기에 대한 미국식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이런 ISM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이 시장에 꼭 악재겠느냐는 약간의 좀 반대되는 생각도 분명히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억지에 놀린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지수가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것이 FOMC 회의에서 9월 12일 날 13일인데 비둘기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위원들한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기들의 스탠스,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양적 완화를 주장하는 그런 배경에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사실일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요. 결국 이번 시장의 어떤 그 전환점은 분명히 이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있을 유럽에서의 ECB에서의 국채 매입 여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의 3차 양적 완화가 이번 시장에 끌고 왔던 시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에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ISM 제조업 지수 개선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나쁘게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반면에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좀 나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조업 지표하고 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스페인 관련 소식들이 조금 전해졌습니다. 뭐 정급 본드 수준으로 등급을 낮춘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요. 특징적인 게 스페인의 7년물 국채 10년물 금리가 7%대에 다시 육박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2년물 금리는 급락을 하면서 두 금리 차가 사상 스프레드가 이제 사상 최대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경기 호전 신호를 보는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 같고요. 아무래도 ECB에서 국채를 사준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단기채에 국한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단기물이 좀 금리가 내려가고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 비롯해서 이제 유로존 관련 내용 내일 또 ECB도 앞두고 있는데 ECB 통화정책회의요. 이성호 부장께서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내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과연 ECB가 외국의 국채를 매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마레오 드라기 ECB 총재는 3일 유럽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계속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뭐 구제기구의 EFSF나 ESM 같은 구제기구의 국채 매입을 요청하면은 자기네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단기물에 한해서 국채를 사주겠다. 뭐 그런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물에 매수세가 쏠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고 반대로 장기물은 금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스프레드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 사임설까지 나오면서 독일인 뭐 각 관료들 메르켈 총리마저도 바이트만 총재의 입장을 지지한다라면서 이제 좀 반대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ECB의 국채 매입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2010년에도 있었고요. 1년 내내 그리고 2011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 한 2월까지는 국채 매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ECB에서 산 국채가 2,195억 유로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는 거, 뭐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마치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 즉 유로존의 위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제 국채 매입이 의미가 없었던 이유 자체가 과거에는 이 국채 매입이 이제 불태화 조작, 그러니까 돈을 또 시중에서 흡수를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ECB가 산 국채는 선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 손해도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달에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 불태화 조작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선순위 조건을 배제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돼야만 진정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국채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굉장히 더 그 중요한 무게중심이 쏠린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불태화 조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승인을 할지는 상당히 좀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어떤 식으로는 나겠지만은 채권을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보다도 부대 조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이게 호재구나 또는 그냥 그런 얘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ECB 통화정책회의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일단 뭐 8월 초에 드라기 총재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뭐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래도 시장이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뭐 강력한 뭐 것들이 나오면은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최소한 뭐 진일보된 립 서비스라도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80선 붕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장차부터 프로그램이 장세를 일제히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풋매수를 사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정도면은 거의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ECB 통화정책회의나 연준회의에서 건질 게 없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드리면요.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안 좋게 본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런 레포트가 나왔고요. 특히 2주일 전에도 연말까지 해서 한 15% 정도 주가 하락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의 입장은 그 당시에 2주 전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펀더멘털이 없이 지금 수급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뭔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딱 열흘부터 이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질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점장이 같은 얘기지만 열흘이라는 것이 딱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3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풋매수를 사라 이런 얘기보다는 좀 시장에 좀 대비를 해라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그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제 얘기랑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22건은요, 이성호 부장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독일의 반대로요, 그 구체적인 국채 매입권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골드만삭스 계속된 얘기지만 이번에 FOMC 회의가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또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있을 것은 바로 2, 3주 후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의 기대감 때문에 샀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대감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또 비슷한 얘기 해드리면요. 도린 모가베르라는 투자 전략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사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역사적으로 1890년 6년 이후에 보면 9월 달이 평균 1%가 빠지면서 가장 안 좋은 달이었고요. 2000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2.12%가 빠져면서 제일 안 좋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안 좋았던 것은 6월 달이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4월 달 그리고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뭐 통계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국의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 비중이요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요 제일 많이 주식 비중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현금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를 개인 투자가 많이 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관계가 바로 하루 이틀이면 22에서 확인되고 미국의 거는 다음 주에 확인되겠지만 시장은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크게 움직일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응 전략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이 이탈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일부에서 프로그램 매물 걱정 없다는 얘기하는 것은 오늘만 딱 보고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안 나올 것이다. 뭐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라도 시세가 조금만 변하면 프로그램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변동성이 특히 오늘도 있지만 오늘의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다음 주 초 이후에 보면 변동성이 매우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세에 순응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 매매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장세 급락의 주요 요인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코스닥 어저께 장대 음봉 나오고 오늘도 지금 음봉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선전했었는데 조금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웹도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파생된 선물이나 옵션 때문에 증권 시장이 오히려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이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올라갈 때도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또 장중에 지금 뭐 사실 거래도 많지 않고 또 투자 심리도 아직 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호가가 두텁지를 못하니까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쉽게 쭉 밀려버리고 쉽게 쭉 올라버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20포인트 빠지다가 15포인트 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조그마한 매물, 프로그램 매물에도 시장이 쉽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죠. 프로그램 이제 옵션과 선물 동시 만기를 앞두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좀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 외국인 쪽은 별로 안 나오고 있고 국가 쪽에서만 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차익 매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 안 나오다가 비차익 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면은 좀 더 빠르고 깊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당 부분 좀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국가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뭐 무한정으로 계속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멈추겠죠. 근데 오늘 내일 정도면은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전보다 그 마이너스 한 0.2 정도 되는 베이시스에서 나오는 그 강도가 좀 세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 정도 됐는데 국가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돼서 프로그램 매물에 의한 주가의 급락은 좀 이제 제한적일 거다. 이 부분을 좀 두 가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면은 안 되고 국가가 많이 안 나왔을 때 시장 하락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 두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말씀하셨는데 뭐 오전에 코스닥이 사실 좀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큰 폭 빠지고 근데 이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말이죠. 이미 그저께부터 좀 큰 폭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팔고 있는데 4월 연속 대거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동안 아까까지 뭐 한 1,1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사실 이 기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면요.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기관이 사줘야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팔게 된다면 코스닥도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 코스닥도 이미 뭐 오를 때 많이 올라가죠.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단 뭐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심정으로 일단 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정을 잠깐 피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국내 수급 관련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이 이제 코스닥 시장도 국내 기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